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보, 도장만 있으면 돼. 엄마는 몰라도 되고. 확실해? 12억이야. 12억. 응, 여행 간다고 속이고. 그냥 도장만 찍게 하면. 친딸이 친엄마를 속여서 12억을 가로채려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김옥분입니다. 올해 69입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6개월 전 제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수술비는 500만 원. 저는 그동안 뼈마디가 아파도 참고 살았습니다.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건강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놓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술날이 정해졌다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진짜 타이밍이. 제가 어떻게 간병해요? 요즘 간병인들 많잖아요. 그냥 간병인 쓰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수술 전날 밤 홀로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평생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워냈습니다. 딸만 잘 되면 된다고, 딸만 행복하면 된다고.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곁에 아무도 없더군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미영아, 미영이 왔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간병인 선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깨셨네요. 저는 간병인 이선희입니다. 딸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잠깐 들렀다가 갔다고 하더군요. 선희 씨는 46, 제 딸보다 6살이나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 딸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물을 떠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수술 후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 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게 제 일인걸요.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같은 수술 받으셨거든요. 선희 씨는 정말 친딸처럼 저를 돌봐줬습니다. 밥도 정성껏 떠먹여주고 화장실 갈 때도 조심스럽게 부축해 주었어요. 며칠 후 딸 미영이가 잠깐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많이 아파요? 반가워서 고맙다고 했는데 시계를 보더니 급하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 급해서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30분도 안 있다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선희 씨가 말했어요. 따님이 많이 바쁘시네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그럼요, 애들도 키우고 바쁘죠.
선희 씨는 제 변명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밤늦게 제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딸이 셋 있어요. 다 대학생이고 직장인인데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아플 때 이 아이들이 곁에 있어줄까? 당연히 있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글쎄요. 요즘 애들은 다 바빠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도 어쩔 수 없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선희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집에서도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선희 씨와 헤어지면서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돌봐주더군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딸은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삼촌이 오셨어요. 옥부나 수술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괜찮아? 외삼촌은 제 어머니의 남동생이셨어요. 평생 장사를 하시면서 혼자 사셨고 저와 미영이를 정말 친딸, 친손녀처럼 아껴주셨죠. 수술비가 얼마나 들었냐고 물으시더군요.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통장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 수술비하고 당분간 쓸 돈이야. 괜찮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평생 미영이 키우느라 고생만 했는데.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옥분아,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알겠지? 내가 번 돈 누구 줄 사람도 없어. 너하고 미영이가 내 가족이야. 그날 외삼촌은 저희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가셨어요. 혼자 사는 저보다도 더 잘 요리를 하시더군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옥분아,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걱정 마라. 너희들 뒷바라지는 다 해놓을 테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것이 너한테 가게 해놨어. 그때는 그냥 외삼촌의 따뜻한 말씀이려니 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렇게 될 줄은. 미영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돈이 없대? 미영이가 당황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만 손주는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 외할머니는 돈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손주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딸에게 정말 그런 말 했냐고 물었더니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이웃 김아주머니가 와서 말하더군요. 미영이가 시어머니한테 4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줬다고요. 저한테는 수술비 500만 원이 부담스럽다던 딸이 시어머니한테는 4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선물로 드렸다네요. 그날 밤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한테 안마의자 사줬다며? 엄마, 그건 시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는? 엄마도 무릎 수술 받았는데? 엄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그럼 엄마는 뭐야? 남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딸은 남의 어머니는 잘해주고 친어머니는 이렇게 대할까? 사실 안마의자를 사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에게 무심한 딸과 사위의 태도에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새벽 4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외삼촌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오셨다고, 상태가 위급하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평생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실 줄은 생각도 못습니다.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외삼촌이 쓰러지셔서. 엄마, 저 애들 봐야 해서. 나중에 갈게요. 미영아, 외삼촌이 위험하시다니까. 엄마가 있으시잖아요. 저 진짜 못 가요. 결국 저 혼자 3일 밤낮을 지켰습니다. 외삼촌은 끝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저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미영이는 뒤늦게 나타나서는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외삼촌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김옥분 씨께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서 대략 12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12억이라니.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줬습니다. 옥분아,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미영이도 잘 부탁한다. 그 순간 저는 외삼촌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평생 저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미영이와 사위가 함께 왔어요. 외삼촌이 유산을 12억 남기셨다고 말했더니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대박이네요. 이제 우리도. 그 순간 저는 딸과 사위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더군요. 며칠 후 미영이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사실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1억 정도 빚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자만으로도 매달 200만 원씩 나간다고. 그럼 시어머니한테 산 안마의자는 뭐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대답하더군요. 그것도 사실 할부로 샀고 심지어 대출로 샀다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시어머니한테 잘한다고 자랑하던 것도 다 빚이었다는 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딸이 정말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매달 500만 원씩 도와달라고.
애들 학원비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엄마는 혼자 사니까 돈 많이 안 들잖냐고. 그때 사위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딸과 사위는 저를 엄마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만 봤다는 걸. 2달 후에는 더 큰 요구를 했어요. 집을 사야겠다고. 8억 정도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다고. 어머니께는 아직 3억이나 남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뭘로 나를 보는 거야?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고?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어디 있었나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장모님을 제주도 여행 보내면 어때? 갑자기 왜? 그동안 장모님을 속여서 도장을 받자고. 도장? 부동산 처분하고 계좌 옮기는 거 말이야. 여행 간다고 하면 의심 안 하실 거야. 도장만 있으면 돼. 장모님은 몰라도 되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다니. 다음 날 미영이가 왔어요. 엄마, 제주도 여행 어때요? 갑자기 효도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서류를 꺼내더군요. 아, 그리고 여행 가시기 전에 이것만 도장 찍어주세요. 은행 업무 위임장이라고 하더군요. 여행 중에 은행 못 가시니까 대신 처리할 수 있게. 서류를 보니 제 모든 계좌와 부동산을 딸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미영아, 이게 뭐야? 엄마, 그냥 나중을 대비해서 내가 죽기도 전에 어젯밤 얘기 다 들었어.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위가 급하게 나타나서 오해하지 말라고 잘 관리해 드리려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잘 관리? 내 돈 가로채려는 거잖아.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제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는 내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 거야. 어머니, 저희가 빚도 많고 애들 키울 돈도 필요해서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평생 딸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류를 찢어버리고 2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외삼촌의 뜻은 뭐였을까? 며칠 후 선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선희 씨가 찾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딸들은 잘 지내냐고. 다들 열심히 사는데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 선희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외삼촌이 저한테 12억을 남기셨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선희 씨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아이들 학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선희 씨, 제가 나쁜 엄마였을까요?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 딸들의 대학 등록금도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외삼촌, 이게 삼촌이 원하신 일이겠죠?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여러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돈은 욕심을 키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